네, 앞 시간에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영양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만성질환 외에도 요즘 우리 기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기타 질환에 대해서 영양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터프와 같은 학생과 상담할 때는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목표로 상담해야 합니다. 상담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단표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확인하고 피하는 방법을 같이 연습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먹지 않아야 하므로 스스로 식단표에서 본인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다양한 대체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결핍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가능한 경우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고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같은 식품군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많은 날은 가정에서 음식을 챙겨올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은 심리적, 사회적 장애를 겪을 수 있으므로 격려와 칭찬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 영상이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식품을 대신할 수 있는 영양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을 권장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알레르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학년기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 지역 초등학생들의 대상으로 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유병률을 봤을 때 2000년도에는 한 9.5%였는데 2012년도가 되면서 14.4%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건 증상이잖아요. 근데 의사 진단 유병률이라는 건 의사가 이제 알러지다 하고 알레르기다 하고 진단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5.2%였는데 2012년도엔 6.6%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레르기 증상하고 알레르기 진단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알레르기가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TV에 보시면 뭐 땅콩 같은 거 먹고 팍 쓰러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아나필락시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의도적으로 노출됐을 때도 생명을 잃을 수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걸 적신호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알러겐이 뭔지,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이 뭔지도 중요하고 얼만큼까지 노출되는지 그리고 얼만큼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도 사실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그냥 이 식품이 싫은 건지 진짜 알레르기인 건지 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조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점 종류가 늘어나고 선생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 초가 되면은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조사를 항상 하거든요. 보면은 매년 해마다 이제 그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학생들한테는 알레르기 식품에 대한 뭐 대체 식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식품을 선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는 저체중 학생 영양 상담 1분 영상 한번 보시죠.
잘못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어 식사를 거르는 깡총이 같은 저체중 학생과 상담할 때는 올바른 신체상을 정립시켜 체중을 증가시키고 생리적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상담해야 합니다. 첫째,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적 성장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자신이 신체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학생의 식습관을 조사한 후 바람직한 식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식사 섭취량 조사, 식품 기호도 조사 등을 통해 식습관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식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식품 교환표를 활용해 보세요. 식품 교환표를 통해 열량에 대한 강박을 줄여주고 음식 선택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간식으로는 영양소와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 채소, 식품을 선택하고 카페인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저체중 학생의 1분 영양 상담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먹어도 살 안 찌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 저체중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큰 고민이고 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체중으로 노출되는 학생들이 하나의 경우는 이게 너무 어렸을 때 되면은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성숙을 못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게 내분비계 질환까지 겹치게 되면은 무월경증이라든지 골다공증까지도 이제 여성의 경우는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체중이 사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사춘기가 되면서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먹게 되면서 저체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러 또 빼다 보니까 요즘 보면 완전히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너무 마른 사람들만 보이니까 학생들이 일부러 안 먹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습관화되면 먹으면은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는 거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또 못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하나하나 조금씩 먹으면서 이게 불편한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과 본인의 몸이 체중이 느는 것도 요게 건강하다는 거를 교육시켜 주시면서 저희가 2차적으로 이 학생들이 몸이 왜소하고 또 집중도 안 되고 이러면서 학습적으로도 뒤처질 수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좀 바로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우리 빈혈, 마지막으로 빈혈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1분 상담 영상 보시겠습니다.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 빈혈을 앓고 있는 콩푸 같은 학생과 상담할 때는 철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상담해야 합니다. 첫째, 청소년기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철결핍성 빈혈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철분 급원 식품인 육류, 달걀, 간, 굴 등의 동물성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철분 섭취를 늘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간식으로는 과자나 탄산음료 대신 과일, 채소 등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함유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때 건강 간식을 함께 만들어 보며 스스로 영양가 있는 간식을 선택하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커피, 녹차, 홍차와 같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알려주고 이러한 음식 대신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계획해야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빈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빈혈은 이제 철분 보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너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철결핍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교육부에서 2014년에 조사한 자료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00명 중에 12명이 사실 빈혈로 나옵니다. 근데 이 빈혈이 나중 가서 영양 실조까지도 되고 사실 다이어트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식습관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또 학생들이 또 열심히 철분이 사실 흡수도 잘 안 되고 약재로 먹었을 때는 또 이것이 들어있는 식품이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철이 더 필요로 하는데 이 식품 자체가 기호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적게 먹게 되고 또 철분을 많이 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철분을 배설시키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먹어서 이렇게 배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섭취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같이 어떤 음식을 곁들여서 먹었을 때 더 흡수가 잘 되냐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희진 팀장님과 함께 여러 질병에 대한 영양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간, 오래된 기간 동안 영양 상담을 진행을 해 오시면서 특별히 뭐 기억이 남는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있으셨는지요? 예, 저는 사실 소아청소년과에서 보내주신 학생들을 갖다 상담하다 보면은 분명히 학생은 약간 체중이 많이 과체중인데 실제로 저희가 식사력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은 굉장히 양을 적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저희한테 말 안 한 소스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누락돼서 원인 없는 결과로 이렇게 드시긴 했는데 몸은 적게 드셨는데 몸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는 사실 조금 경험 있는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분석을 해서 이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사실 저는 제일 보람된 일이었던 것은 소아 당뇨 하나였는데 이 가족과 본인의 노력으로 위기를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임상영양사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소아 당뇨 하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사가 되겠다 그랬을 때 너무 기뻤고 저랑 같이 이제 저희 다이어트 그 식단을 갖다가 개발한 또 셰프분도 소아당뇨셨어요. 그런데 셰프가 돼서 그런 환자를 위한 환자식을 하면서 이렇게 병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셰프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영양교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아마 정말 훌륭한 영양사 선생님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영양교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스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팀장님과 함께 영양쌤의 상담 스케치북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스님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거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예,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정말 현장에서 영양 식생활 교육뿐만 아니라 급식까지도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실 학교 급식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는 교사 선생님들의 큰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같은 영양사로서 자랑스럽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뉴노멀로 지금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많이 변해 있고 급식도 또 다른 트렌드로 지금 많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영양 교육과 더불어서 선제적인 급식을 갖다가 펼치셔서 정말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그 급식을 선도하시고 영양 교육을 선도하시는 정말 자랑스러운 영양 교사로서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영양 선생님들의 그 바쁜 업무 중에서도 영양 상담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 연수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항상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영양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고 있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양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